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 온 외국인 의사의 놀라운 진실. 2. TSMC의 충격적인 발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김해에 있는 경전철 터미널 내부. 한 외국인 여성이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경전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듯 외국인 여성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지만 경전철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약 5분 뒤 외국인 여성은 다급히 경전철 내부로 올라타게 되지만 어째서인지 상당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외국인 여성의 신발과 가방을 벗기기 시작하고 이에 외국인 여성은 기겁하며 난동을 부리고 마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김해 경전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피부과 의사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세니자 로렌치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몇몇 유럽권과 아시아 나라들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기술 공유를 하기 위해 모이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피부학과 관련된 의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피부과 전문의는 크로아티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전문 직종이고 특히나 크로아티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과목 중 하나이기에 크로아티아에서는 사실상 저 혼자 유일하게 한국으로의 피부 전문의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다양한 피부 전문의 학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저는 꽤나 많은 한국인 동료 의사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특히나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피부 전문의이기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는 한국인 의사분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피부 전문의 세미나도 저와 오래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피부과 전문의 의사분 종현 씨가 이번 한국에서의 기술 세미나에 참석해달라고 연락을 먼저 해주셨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여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굳이 수술기술 공유를 하러 머나먼 한국까지 가야 되나 고민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크로아티아에서 유일하게 화상 피부 치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이었기에 제가 없으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응급 환자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한이 다룰 수 있는 피부 전문의로서의 기술도 많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한국으로 떠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으로 가는 것에 제일 망설여졌던 것은 약 한 달 정도의 매우 긴 기간을 가지고 진행되는 의학기술 세미나였기에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채워야 하는데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한국에서 딱히 즐길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 2주 뒤 큰 결심을 하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던 저는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착륙하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기겁했던 건 비행장 활주로를 청소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청소용 트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상당한 크기의 청소용 트럭은 활주로 자체를 청소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청소빗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물 청소까지 가능한 듯 사방으로 물까지 뿌리고 있었는데 청소 트럭이 지나간 자리의 활주로는 색깔이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깨끗해져 있더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러한 트럭 곳곳에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던 작은 청소용 로봇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크로아티아에서 제가 공항 직원으로 직접적인 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크로아티아 공항 대부분은 활주로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에서는 무인 로봇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상당히 효율적인 청소 전용 트럭으로 제가 착륙한 비행기 근처를 이미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더군요. 한국인들에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이때부터 왜 한국에서 건너온 의사분들이 저에게 지금이라도 꼭 한번 한국을 경험해 보라면서 한국 여행을 추천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상황은 제가 공항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크로아티아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는 공항은 크로아티아에서 건너온 저라는 사람을 너무나 작아지게 만들었고, 크로아티아 공항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인파의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여행을 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듯 공항에 상당히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항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짐이 사라질까봐 두려움에 떨지 않는 모습은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한국으로 건너오기 직전 크로아티아의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저의 여행 캐리어를 싣다가 눈앞에서 캐리어를 도둑맞아 가까스로 경찰의 도움으로 짐을 찾을 수 있었던 직전 사고가 있었던 저로서는 여행 캐리어 수십 개가 무빙워크에서 나오는 상황인데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한국 공항의 모습에 세상에 이런 안전하고 양심적인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크로아티아에서는 무빙워크를 이용해 비행기에 짐을 실으면 대부분 꼭 한 번씩은 눈앞에서 도둑을 당하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먼 거리의 공항 비행기를 이용할 때에는 작은 가방으로 짐을 나눠서 직접 들고 탈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데, 제가 처음 겪은 한국 공항에서의 모습은 이와 반대되는 완전한 신세계 그 자체였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저는 안전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셈이나 참석 도시인 김해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공항에서 잠시 대기를 하다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로 바꿔 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한국의 인천 국제공항을 둘러볼 수 있었던 저는 어떻게 이런 공항 건물을 디지털 인프라와 적합해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멋진 건물이었고, 실제로 공항 곳곳에는 자유롭게 노트북과 휴대폰을 활용해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인분들을 꽤 많이 마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들 모두는 작업을 하던 중 노트북을 그대로 놔두고 공항 화장실을 갈 만큼 말도 안 되는 치안이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인 듯 당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저는 그만 그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것이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약 3시간 후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타게 된 저는 반복된 비행으로 곧장 잠에 들고 말았고, 약 1시간 뒤 셈이나 참석지인 김해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이 한국에서 제일 대중적인 도시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제가 마주한 김해공항과 감해라는 도시는 서울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소 사람들도 많고 무언가 복잡한 느낌의 서울과 달리 김해공항은 마치 숲속에 쌓인 듯 조용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유동 인구가 있었고, 저는 이러한 김해공항의 모습에 만약 한국에서 산다면 이러한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욕심마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의학기술쌤이나 장소로 향해야 했던 저는 직접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인 의사분께 전화를 드렸고, 한국인 의사분 종현 씨는 기다렸다는 듯 저의 전화를 받으시더니 저에게 모바일 지도를 보냈다는 말과 함께 김해에 있는 경전철을 타고 오면 공항에서 쉽게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되니 천천히 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는 것만 가능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던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경전철이라는 단어에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들어봤어도 경전철이라니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저는 곧바로 종현 씨가 보내준 모바일 지도를 켜고 근처의 한국인분들에게 길을 물어 경전철을 타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크로아티아와 달리 김해공항에 있던 한국인분들은 제가 휴대폰을 들고 접근하기만 해도 어디로 가냐면서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제가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셨고, 심지어 한 한국인 남자분은 어차피 자신도 경전철을 타야 된다면서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은 어떻겠냐는 너무나 고마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성분의 가이드를 받아 경전철을 타러 향하던 저는 꽤 이상한 광경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놀랍게도 공항 중심부와 제가 타야 하는 김해 경전철은 그저 에스컬레이터를 몇 번 타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 편안한 내부 통로의 길이 연결되어 있었고, 경전철을 타러 향하던 도중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준비한 듯 바닥에 영어 안내문이 꽤나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내를 도해주시는 한국인 남성분에게 공항과 경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편한 것 같다며 놀라워했는데, 남성분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교통수단 내부 연결 시스템이 꽤 많다면서 지금처럼 밖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비를 하나도 맞지 않고 갈 수 있어서 너무나 편하다는 말과 함께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혹시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냐며 질문까지 하시더군요. 한국인 남성분의 질문에 그저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약 5분 뒤 경전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부에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밖에는 어느새 한국인 남성분의 말씀처럼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실제로 밖에서 경전철을 타러 들어오신 한국인분들은 우산이 없으셨던 것인지 머리에 묻은 물을 털며 급하게 뛰어오시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엄청나게 내렸지만 저는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의사분 종현 씨가 경전철에 출구에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에 굉장히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5분 정도 경전철을 기다리던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경전철에 올라탈 수 있었죠. 그런데 경전철의 입구가 열리고 올라타자마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굉장히 이상한 광경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전혀 처음 보는 형태의 객실 모습과 함께 통로에 너무나 이상하게 생긴 가전제품처럼 보이는 시설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부분 지하철이나 기차는 평범한 객실이 앞쪽으로 쭉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김해에 있던 경전철은 너무나 쾌적하게 양쪽으로 앉을 수 있게 좌석이 있는 것은 물론 경전철의 끝에는 급하게 노트북을 이용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 그리고 옆에는 마치 세탁기처럼 보이는 이상한 가전제품이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전철 내부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순간 좌석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분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이상한 세탁기처럼 생긴 가전에 자신의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눈앞의 상황에 저는 저를 안내해준 한국인 남성분에게 저게 대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 남성분은 잠시 저의 모습에 당황하시더니 이내 평온한 표정을 지으시며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저를 경전철역까지 안내해 주신 한국인 남성분은 최근 김해에 있는 경전철은 급작스러운 기상 때문에 밖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저렇게 자신의 옷을 곧바로 건조할 수 있는 객실 건조기를 경전철 내부 통로에 설치해 놓는다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살면서 건조기를 써보고는 싶었으나 크로아티아에서는 가전제품 자체가 워낙 비싸서 세탁기조차 아직 쓰지 못하는 집이 많은데, 한국의 평범한 경전철에서는 제가 너무나 비싸서 사용하지도 못한 의류 건조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특히 방금 객실 건조기에 옷을 넣으셨던 한국인분은 약 10분 뒤 건조기에서 자신의 옷을 꺼내시더니 바로 직전까지 비에 젖어 있던 옷이 깨끗하게 건조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는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곧바로 겉옷으로 걸치시더군요. 경전철이라는 특수한 지하철 시스템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러한 객실 내부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건조기가 있다니 저로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이내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나도 한번 이용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금방까지 비에 젖어 있던 제 스카프를 객실 통로 건조기에 넣게 되었죠. 저를 안내해 주신 한국인 남성분은 미소를 보이시며 처음에는 객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건조기를 사용해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문제되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깔끔한 시민의식과 건조기 자체의 세탁과 항균 기능을 이용해 경전철 의류 건조기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서 마치 경전철을 관리하는 직원인 듯한 너무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혹시나 해서 저는 한국인 남성분에게 혹시 경전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인지 물어보았고, 남성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경전철의 수리를 담당하는 현장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김해 경전철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남성분의 도움을 받아 경전철 내부에 있던 업무를 보기 위한 스마트 채상을 이용해보는 것은 물론 경전철 의류건조기로 건조한 저의 깨끗한 스카프를 차용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편리한 시스템을 지하철을 타면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한국인들이 부러울 따름이었죠. 급하게 세미나에서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필요했던 저는 경전철에 설치되어 있던 스마트 책상을 이용해 손쉽게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내릴역에 도착하기 직전 모든 준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경전철에 있던 의류 건조기로 깨끗해지고 향기가 나는 스카프와 함께하니 기분은 날아갈 듯했고, 네, 그렇게나 세미나를 갈 때마다 한국인 의사분들이 한국은 꼭 한번 경험해보라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선진국의 교통 인프라 기술 수준이 있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경전철에서 내린 저는 한국인 남성분께 감사함을 표시하고 곧바로 세미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는 그친 상태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동료 의사분 종현 씨의 도움으로 편하게 차를 타고 세미나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의료기술 세미나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섬세한 실력을 갖추신 한국인 피부과 전문의 의사분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던 수술 노하우들을 세미나에서 선보이며 그렇게 한국에서의 한 달은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중간중간 세미나가 종료되고 난 후 종현 씨와 함께 김해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저는 역시나 자연환경과 도시가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에 큰 매력을 느꼈고, 세미나가 끝나기 직전 마지막 날에는 진지하게 한국으로의 이민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죠. 같은 피부과 전문의 동료 종현 씨 또한 저에게 자세하게 의료인으로서의 한국 이민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서 저에게 시간이 남으면 부산과 서울도 경험해보라며 여러 관광지들을 알려주셨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분들의 따뜻한 도움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김해에 있던 연지공원은 매일 세미나가 끝난 후 저녁 시간에 레이저쇼가 펼쳐졌는데, 저는 한 달 중 며칠을 빼놓고는 전부 연지공원을 찾아갔을 정도로 한국의 공원은 너무나 아름다움 그 자체였죠.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크로아티아로 돌아와 저를 기다리던 피부과 환자분들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저는 3년 내로 한국에 저의 피부과 병원을 차려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꿈입니다.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 반도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TSMC의 대결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둘의 다툼 속에서 뜻밖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TSMC가 거점을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중국의 위협 때문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TSMC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가능하기에 TSMC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이 한국에게 넘어오기 직전인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회의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날선 공격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회의는 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이번 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며 중국 책임론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죠.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예이핑어 중국 국방부장은 상그릴라 대화 기조 연설을 통해 이 자리에서 대만 독립분자와 그 배후 세력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자 망상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을 직접 거론했지만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은 배후 세력,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웨이 부장은 미국 남북전쟁까지 거론했는데요. 미국은 통일을 위해 남북전쟁을 치렀다고 말하며 중국은 내전을 원치 않지만 대만 독립의 분열 문제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은 내정 간섭이라는 뜻을 밝혔죠.
중국 본토에서도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가리켜 이곳은 국제수역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중국 영토에 속한 중국에 속한 구역이라고 지적. 내국 함선이 이 근방을 지나는 것을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죠. 미국을 가리켜 지적한 행위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해의 자유 작전을 펼친 미국 함선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는 중국의 입장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이상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 답변하며 대만 해협 역시 국제법이 통용되는 장소라고 말해 중국의 주장을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중 양측이 노골적인 언사를 섞으며 팽팽한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소속 전략가들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대만 집착에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분명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됐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대만을 중국이 벼르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 인사가 저지른 말실수 때문에 밝혀진 것인데요. 중국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수석 분석가 천얼링, 진문영 이 온라인 회의에서 대만을 수복해 본래 중국 기업인 TSMC를 우리 손안에 넣어야 한다고 무심코 뱉은 말실수가 결정적이었죠. 본래 대만 침공의 명분으로 주장하던 조국 통일은 겉으로 주장하는 대의 명분이고 실제 대만을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TSMC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때문이라는 것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이번 발언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자 중국에서는 다급하게 원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이 대만 정벌로 뭘 원하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미래 패권 경쟁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반도체는 중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이자 수천억을 투자해도 이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선진 기업인 TSMC를 중국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수라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중국의 위협 수준이 심상치 않게 바뀌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비밀 문건이 노출되면서 본격적인 중국의 대만 침공 날짜까지 공개되자 TSMC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이자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견줄 정도로 반도체 기술 영역에서 확고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대만에서 집중 육성한 기업으로 이 기업 하나가 대만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그들이 있는 곳이 전쟁에 휩싸이기 쉬운 대만이라는 점입니다. 미사일 타격으로 순식간에 TSMC 주요 시설이 불탈 수도 있는 상황. 핵심 인력과 기술이 대만에 있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대탈출이 필요한 시점이죠. 고민 끝에 TSMC가 이전을 결정한 곳은 놀랍게도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자사 공장을 건설하면서 협력을 이어갔던 TSMC가 이전을 하게 되면 미국 혹은 일본 둘 중에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TSMC가 결정한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경쟁사가 터전을 잡고 있는 한국에 새 보금자리를 꾸리고 이곳에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외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TSMC의 결정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일본은 전략적으로 TSMC에 엄청난 거액을 투자, 일본을 구원할 기업으로 TSMC를 염두하고 이를 위해 갖은 혜택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SMC는 구마모토 현 공장 건설에 9,800억 엔, 하나로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SMC의 예상대로라면 2024년부터 12인치 웨이퍼를 월 4만 5천 장 생산하면서
일본을 TSMC 반도체 생산 기지로 삼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TSMC 반도체를 수출할 계획이었죠. 일본 기업인 소니와 덴소도 TSMC 공장에 투자를 단행.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과거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을 다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4천억 엔을 지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결정이 일본의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최근 TSMC는 공장 가동과 일본에 근무할 인원을 모집. 일본 내 주요 인재들이 고임금을 약속하는 TSMC 공고에 쏠려 구마모토 현을 비롯해 일본 고급 인재들이 일본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TSMC 공장 건설로 단기간에 이득을 보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일본 인재 유출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TSMC를 발판 삼아 일본 반도체 내실을 다지려고 했으나 정작 TSMC만 좋은 꼴을 보게 된 셈이라 불만을 품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 약속과 관련해 딴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속한 4천억 엔 자금 지원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하며 액수 조정을 비롯해 혜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며 TSMC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막상 일본에 투자하려고 보니 일본이 앞뒤 다른 태도를 보이며 TSMC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고급 인재는 물론이고 장비 수급과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라면 이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어 선택했지만 막상 일본의 다른 태도에 실망한 TSMC는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TSMC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 TSMC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 곳으로 높은 기술 수준과 더불어 반도체 제반 시설이 갖춰진 장소.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TSMC도 알 정도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상당하죠. 모리스 찬 TSMC 창업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한국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는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활로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죠. 대만과 중국의 전쟁으로 한국이 큰 이득을 보는 상황 TSMC도 한국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비공식 입장으로 TSMC 임원이 전남 지역을 돌면서 본사 및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조만간 터질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대만의 맞대결. 그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TSMC의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TSMC까지 끌어안으며 한국이 세계 반도체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